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40이 된 여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고단함을 사연을 들으며 푸는 애청자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푹 자고 일어나 평소 바빠서 미뤄뒀던 사연을 보내보고자 먼지 쌓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글재주가 없어 창피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4년 차 부부였어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흰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죠. 잘 사는 시댁과는 달리 친정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반대가 있진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저흰 평탄하게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선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시댁의 관심은 오로지 아주버님에게 있었고 남편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결혼할 때도 어떤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그 점이 전 더 좋더라고요. 결혼 당시 저도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신랑도 저도 고만고만한 돈으로 알아서 시작하면 되니 차라리 그 편이 좋았어요. 저흰 월세집에서 시작해 대출은 있지만 29평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했어요.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그렇게 저흰 성실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 돌아가셨고 거기서부터 저희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둘째야, 너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영 적적해서 안 되겠어. 네? 제가요? 그래. 왜? 싫으냐? 그렇다기보단 저보다 형님을 더 아끼시니 형님이랑 사시면 되시잖아요. 첫째는 회사가 멀어서 멀리서 살잖니. 그렇다고 회사를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남편은 한숨을 끊임없이 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어머님 때문에? 응. 당신도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연히 알지. 당신 연애할 때 술만 먹었다 하면 얘기했잖아. 알고 있었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 심한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남과 차남에게 있을 법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푼돈을 모으고 모아 급식비를 내고 그마저도 없을 땐 그냥 굶었다고 해요. 악착같이 모은 돈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뺏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불쌍한 남자와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순간이 다신 그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는데 막상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스러워. 당연히 고민스럽지. 아주버님도 멀리 계시지? 응, 진주에 있어. 본사 발령도 힘든 상황인가 봐.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외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 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것도 잘 걸린다던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괜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고민스러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자. 당신 맘이 그러면 합가하면 되지 뭐. 같이 살다가 정 힘들면 다시 나오면 되지.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이제 당신 곁엔 내가 있는데.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래, 천하무적 와이프. 든든하네. 고마워, 여보. 제 말에 남편은 합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고민이 길어지던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아직도 고민 중이니? 와이프랑 얘기 끝냈어요. 집은 새 주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 재산 다 넣어줄 생각이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라니. 너한테 합가하라고 말할 때부터 생각하던 거였어. 하여튼 그렇게 알고 빨리 들어오거라.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해 죽겠어. 큰 방 비워놨으니 그 방 쓰면 될 거다.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네, 어머니. 빨리 정리해서 들어갈게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남편은 멍하니 있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남편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어? 아니, 그냥 내가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재산 다 물려주신다네.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기쁘면서도 슬프고 그래. 하여튼 좀 앞당겨서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 그래, 그러자. 난 상관없어. 그렇게 저흰 앞당겨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안방보다 더 큰 방을 비워두셨더라고요. 방 안에 저희가 쓰던 침대, 소파, 작은 냉장고까지 넣어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야말로 집안에 저희만의 원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혼 때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시댁에 들어온 후 저희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어머님과의 사이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예상했듯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예, 아직 자니? 얼른 나와서 아침 준비 안 하니? 아, 네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깨우는 소리에 놀라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더라고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당황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왔던 터라 큰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도 도와줄게. 같이 해. 아니야, 당신은 출근해야지. 아침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자. 저를 도우려고 일어나려는 남편을 도로 눕히고선 전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뒤로하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찌개에 반찬 서너 가지를 해서 식탁에 올려놓자 어머님이 맛을 보시더라고요. 예, 찌개고 반찬이고 너무 싱거운 거 아니니? 그래요? 저흰 원래 이렇게 먹어서요. 너무 싱겁다. 간 새로 하렴. 어머님은 초장에 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짜게 먹어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 보면서 저흰 더 싱겁게 먹고 있는걸요? 어머님도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싱겁게 드세요. 아셨죠? 그, 그래도 이건 너무 싱겁지 않니? 그럼 오늘은 그냥 드셔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부턴 간 좀 더 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어머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칠 무렵 간이 약하다 그러셨지만 전 알겠다 대답만 하고 계속해서 저희 식성대로 간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간 좀 더 세게 했는데 어때요? 전 좀 짠 것 같은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짜긴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 네, 어머님. 전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호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할만하더라고요. 생활비를 드리곤 있지만 둘이 살던 때보다 지출이 적으니 모이는 돈도 늘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멀리 계시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며 서울로 오게 되면서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계획에 없던 식구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남편이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차별 때문에 아주버님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기에 아주버님의 등장이 달가울 순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서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그곳엔 아주버님이 제가 선물한 남편의 와이셔츠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입을게.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없네. 그거 안 되는데. 뭐? 잔뜩 주눅이 든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거 제가 선물한 와이셔츠예요, 아주버님. 오늘 저 사람 입고 가라고 제가 어젯밤에 다려뒀고요. 저 사람도 오늘 입고 갈 게 그것뿐이라 빌려드릴 순 없고, 아, 여기 다림이 드릴 테니까 직접 다려 입으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전 식사 준비로 바빠서요. 아, 네. 그럼 네가 내 와이셔츠 좀 다려. 당신 오늘 아침 일찍 가야 한다면서 빨리 옷 안 입고 뭐해? 당장 옷 입고 나와. 알겠어? 어, 오. 아주버님, 다림이 여기 있어요? 뭐 하세요? 얼른 출근 준비하셔야죠. 어, 그래야죠. 고마워요, 죄수씨. 다리미를 받아든 아주버님의 표정이 멋씹은 듯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제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을 생각을 한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전 아주버님이 방에서 나가는 걸 보고선 주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마저 차렸어요. 예, 그까짓 와이셔츠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니? 아주버님이 다림질하는 모습을 본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 따지더라고요. 전 밥상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그까짓 와이셔츠 아주버님이 좀 다려 입으시면 되죠. 저한텐 제 남편이 하늘 같아서 구겨진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꼴은 못 보겠는 걸 어째요. 그렇다고 식구들 아침밥 굶겨가며 제가 아주버님 와이셔츠까지 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 싫으시면 아주버님도 장가 빨리 가시면 되겠네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어머님,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이러다 제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게 생겼어요. 얼른 식사들 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아침 식사. 편할 리가 없었어요. 어떤 말로 혼을 낼까 생각에 빠진 것이 화난 어머님과 여전히 어두운 표정의 아주버님. 그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 저는 일부러 더 오버를 하며 남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많이 먹어.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인 거 알지? 많이 먹고 힘내. 어? 고마워. 당신도 많이 먹어. 오늘따라 더 맛있네. 그런 우리가 꼴 보기 싫었는지 아주버님의 핀잔이 시작되더라고요. 맛있기는. 재수씨, 국 간이 너무 싱겁네요. 저 소금 좀 더 주세요. 아, 그래요?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 그래도 소금 드려요? 네.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전 소금을 가져다가 아주버님 국에 넣어드렸어요. 꽤 많이요. 아,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예요? 너무 짜잖아요. 어머,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길래 어쩌죠? 다시 드려요? 그렇게 짜면 형이 다시 떠다 먹어. 남의 와이프 그만 부려먹고. 처음이었어요. 식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본 건.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많이 긴장한 듯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엔 그 모습마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더니 별 꼴을 다 보는구나. 어디 감히 네가 형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게냐? 얼른 형한테 사과 못해? 두 사람의 압박에 남편이 주춤하더군요. 아무래도 더는 무리일 것 같아 제가 나섰어요. 7시 다 돼가는데 얼른 출근하시죠? 당신도 다 먹었으면 얼른 출근해. 어머님, 놓여오신 마음 잘 알겠으니 나중에요. 이러다 정말 지각하겠어요. 아주버님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각이라도 하시면 어째요? 얼른요. 저는 호들갑을 떨며 남편을 일으켜 출근을 시켰고 아주버님도 떠밀다시피 해서 내보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할 틈도 없이 뒷정리를 시작해버렸죠. 하지만 어머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지 제 뒤통수에 대고 혼내시더라고요. 너, 네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가 저렇게 변한 게야? 어머, 어머님, 제가 뭘 구워 삶아요. 전 그저 다른 부부처럼 아끼고 사랑만 줬을 뿐이에요. 뭐야? 워낙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라 고작 아껴주고 사랑만 줬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변했네요.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저래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너 지금 나 놀리는 게냐?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저 사람이 남자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싫으신 건가요? 그럴 리가 있냐? 난 그저 한참 어린 아우가 하늘 같은 형님한테 큰 소리 치는 게 버릇이 없다. 이 뜻이야. 에이,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그이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까 일은 아주버님이 너무하셨죠. 제가 아주버님께서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아주버님이랑 제 촌수가 가깝다면 가깝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막대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럼 첫째가 네 눈치라도 살펴야 한다 이 말인 게냐? 첫째는 귀한 장남이라 우리가 키울 때도 귀히 여기며 키웠다. 그리 귀하게 키운 내 장남한테 네가 그 사소한 부탁도 못 들어준다 이 말이냐?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의 차별이 어땠을지 딱 알겠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이런 식인데 남편이 자라온 세월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전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에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한다. 이 뜻이죠.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라 나름 귀하게 컸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샤워하러 갈 때 그냥 가서 다 씻고 아주버님 불러서 속옷 심부름 시켜도 되겠네요? 저한텐 그게 아주 사소한 부탁이고 친정에서도 그랬거든요. 매, 매, 매야?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장희빈의 표독스러움과 같아 살짝 겁이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 싶은 말을 마저 했어요. 이것 보세요. 어머님도 말문이 막히시죠? 저도 사실 아침에 그랬어요. 저도 이런데 그이는 오죽했겠어요? 자기 와이프를 식모 대하듯이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남자게요? 그냥 바보, 멍청이 아닐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는 어머님 모시려고 들어왔지 아주버님 모시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합가에서 어머님 잘 모시면 재산 다 주신다고. 그 조건에 아주버님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다고 제가 아주버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아주버님이 잘 대해주시면 저 역시 아주버님께 잘해드릴 거예요. 초지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또박또박 할 말을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안 되겠다 싶으신지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에에, 점심상 좀 거하게 차리거라. 친구들 온다고 했는데 깜빡했구나. 한 5명쯤 온다고 했으니 그리 알고 준비해. 이렇게 갑자기요? 장 본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하겠네. 네 말대로 잘 모신다고 하지 않았니? 어디 내 재산 받아갈 자격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오늘은 왜 안 하시나 했던 재산 타령이 나오고 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 것이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선거 공약하듯 입만 떼면 주신다는 그 재산 대체 얼만큼이나 주시려고 저러시나 하고요. 처음에 아무 욕심 없던 사람도 저렇게까지 하면 욕심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과 해물탕이 메인이었는데 하기엔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명한 맛집에서 포장해 제가 한 척 옮기고 나머지 몇 가지만 제가 해서 상을 차렸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예, 너 며느리 하나 잘 얻었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음식 정갈하게 담은 거 좀 봐라. 솜씨도 좋네. 특히 이 갈비찜은 살살 녹네 녹아. 하여튼 이 집 둘째 아들 장가 하나는 잘 갔다니까. 요리 잘해 혼자 되신 시어머님 잘 모셔. 아주 배가 다 아플 지경이다. 저를 골탕 먹이려고 부른 친구들인데 본인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어머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얘가 그냥 들어왔겠니? 내가 나 모시면 재산 다 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러고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합가는커녕 얼굴이나 보고 살 수 있었겠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합가하려는 찰나에 어머님이 재산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말을 끼어드니 어머님이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며 거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는 지금 당장 내 재산 다 준다고 했는데도 합가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 맞아. 요즘 애들 다 그래. 우리 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때나 시부모 모시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지. 요즘에 그랬다간 다 늙어서 낡아 빠진 요양원 신세나 져야 한다고. 실버타운은 아니더라도 최신식 요양원에라도 가려면 며느리한테 잘해. 요양원은 무슨 우리 장남이 가만히 있겠어? 너희도 알지? 우리 장남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효자인 거.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또 시작된 어머님의 장남 자랑에 친구분들은 눈을 피하며 식사에 열중하시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친구분들도 얼마나 들으셨는지 지겨운 눈치셨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하시는데 중간에 한 친구분이 약속 있는 걸 깜빡했다며 판을 깨지 않았다면 우리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효잔지 한 방에 쑥 하고 나왔지 뭐야? 하는 레퍼토리까지 나올 태세였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준비하신 저를 골탕 먹이기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던 제가 볼 일이 빨리 끝나 예상보다 집에 일찍 도착한 날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서니 출근하셨던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 오늘 일찍 퇴근하셨네? 전 그렇게만 생각하고 중문을 열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대화에 멈춰섰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 아니니? 장남인 네가 장가를 간다는데 그깟 건물이 중요해? 내가 못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진짜예요. 형편 나아지는 대로 어머님도 모시고요. 그런데 둘째 이 사실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사실 둘째보단 재수 씨가 더 걱정이에요. 재산 주신다고 한 약속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텐데. 그깟 약속이 뭐가 중요하니?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각서 한 장 없는 말뿐인 약속. 그리고 걔 하는 꼴 좀 봐라. 지금 같아선 합가할 때 줬던 필요도 없는 작은 땅도 다시 뺏고 싶은 심정이야. 그 농사도 못 짓는 땅이요? 그래, 그 땅. 다시 안 뺏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혹시나 이 사실 알면 당장 나가 산다고 난릴 텐데. 저도 아직 어머님 모실 상황도 못 되고, 언젠가는 제가 모실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더라도 신혼생활은 즐기고 말을 꺼내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다 알지, 우리 장남 마음. 걔들이 어떻게 알겠니? 너하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 모를 거다. 그리고 혹시나 알게 되면 다른 건물 처분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되지 뭐. 요즘 따라 아주버님이 너그럽다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입만 떼면 주신다던 재산은 애초에 주실 생각도 없었고 합가할 당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시며 주셨던 작은 땅도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사람인지라 욕심은 났었지만 큰 기대가 없었던 터라 크게 실망하진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는 좀 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두 분 말씀은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 재산 중 일부는 아주버님 집 사주셨고 남은 건물조차 저희 줄 생각은커녕 애초에 땡전 한 푼 줄 생각도 없으셨다. 이 뜻이네요? 저의 등장에 많이 당황한 두 사람이 저를 보더라고요. 두 사람이 보기에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했죠. 아직은 수족처럼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재수 씨,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빌린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게 됐지 뭐예요? 그래, 아가. 네가 오해하는가 본데 다 빌려준 거야. 그리고 말이 그렇지. 내 남은 재산은 다 너희 몫이란다. 내가 너희 주지 누굴 주겠니? 퍽이나 주시겠어요. 저는 마음의 소리를 속으로 삭히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도 들었구나. 나도 난데 당신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차피 기대도 안 했는걸.
난 그저 미우나 고우나 부모니까 마지막 효를 다하려 들어왔던 거였어. 우리 올해로 합가한 지 2년쯤 됐지? 이쯤 하면 된 거 같은데 이제 다시 분가할까? 타이밍도 제격이긴 한데 당신 정말 괜찮아? 난 정말 괜찮다니까. 그럼 5개월 뒤에 나가자. 그때 세준거 계약 만기야. 어때? 그래, 그러자. 일단 그때까지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자. 그래. 저흰 남은 5개월을 좋게 잘 지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셨고요. 저의 형님이 되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그 어린 나이만큼 뇌도 어린 것인지 개념 따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리저리 잘도 피해가더라고요. 분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좋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님의 주지도 않을 재산 타령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저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니 살아생전엔 제발 아주버님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형님도 저희가 봤을 땐 어머님을 모실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님도 재산이라도 쥐고 계셔야 남은 여생 편히 사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흰 모진 냉대에도 2년 넘게 모시고 산 것으로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그리 생각했으니 다신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의 분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한바탕 소란과 함께요.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칠수는 작년에 성대하게 하셨고 올해는 그저 가족끼리 밥만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껏 제사 한번 챙긴 적 없던 형님이 아침부터 시댁으로 와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동서. 오늘 어머님 생신인 거 잊었어요?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생신인데 신경 좀 쓰지 그랬어요? 특등급 소고기 미역국에 전복에 잡채. 그것 말고도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 정도면 됐죠. 뭐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했을까요? 그리고 형님, 어제 제가 음식 준비 좀 같이 하자 했을 땐 바쁘시다 하더니 제가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음식 다 해놓고 나니까 떡하니 와서 이러는 거.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얄미운 짓이라 생각 안 해요? 진짜 바빠서 그랬죠. 그러지 말고 우리 출장 뷔페 불러요.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네? 그럼 이 음식들은 다 어쩌고요? 어쩌긴 내일 먹으면 되죠. 아, 나 갈 때 좀 싸주면 되겠다. 그럼 됐죠? 그러면 뷔페 부를게요. 형님, 형님! 저의 부름이 들리지도 않는지 형님은 재빠르게 출장 뷔페를 부르고선 어머님께 명품 가방을 안겨드리고 있더라고요. 밤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말 그대로 열받아 죽을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저렇게 서로 좋아 죽으니 맘 편히 분가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출장 뷔페팀이 오고 저흰 맛있게 식사를 마쳤어요. 제대로 대접받은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너무 과한 대접에 꺼림칙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 어머니. 뷔페팀이 사라지고 과일을 챙겨오니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그러는 게냐? 무슨 일 있는 게냐? 그게... 아주버님이 말끝을 흐리자 형님이 말끝을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머님은 꽤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희도 적잖게 당황했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머님 건물 한 채 더 있다고 하던데 그거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재산 다 장남인 이 사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긴 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재산 저희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모시고 사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뻔히 저희 듣는 데서 그렇긴 하다뇨. 정말 이건 아니죠, 어머님. 동서는 좀 빠지죠? 제가 왜 빠져야 해요?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전데 제가 왜요? 동서, 그 건물이 어머님 건물이지 동서 건물인 줄 알아요? 아니, 그리고 서방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동서가 나서서 이 난리인 줄 모르겠네. 그럼 형님은요? 아주버님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냐고요? 이거랑 그거랑 같아요? 그럼 같지. 다를 건 또 뭐래요? 뭐? 야, 너 아까부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엄연히 손 윗사람인 건 몰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고분고분하게 대답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버릇없게? 뭐? 야, 버릇? 너 말 다 했니? 뭐? 너? 그래, 너. 말 놓길래 서로 말 까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눈이 제대로 돌아버린 형님은 제 머리채를 낚아채더라고요. 저도 물론 형님의 머리채를 인정사정 없이 잡았어요. 이래봬도 제가 학창 시절에 팔씨름 좀 했던 터라 손쉽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아기에 집중시켰더니 더 힘이 넘치기도 했고요. 하여튼 형님이 밀린다 싶으니 시어머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뭐 하는 짓들이냐?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저 머리카락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뽑힌 머리카락을 어머님께 내밀며 오는 형님을 보던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첫째가 나이가 어려도 너한텐 형님이야. 그런데 네가 반말하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아? 어머님, 반말도 형님이 먼저 했고 머리채도 형님이 먼저 잡았어요.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 참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그럼 참아야지. 그러게 애초에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대들래?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게야. 알겠어? 어머님, 왜 저보고만 그러세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전 충격이 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 같은 걸 보고 매를 번다고 하는 게다. 오냐오냐 해주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는 게야? 뺨을 부여잡은 저를 향해 어머님의 호통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어머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어머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세요? 뭐라고?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시냐고요. 지금 하시는 행동 전부 저 어릴 때 저한테 하시던 행동이잖아요. 제가 맞는 말 하면 맞는 말 한다고 뺨 때리시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뺨 때리시고 저 형이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쳐갈 때도 제가 혼났고 형이 어머니가 제일 아끼던 비싼 도자기 깼을 때도 제가 혼났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고요. 어머니가 사실은 그 모든 잘못을 형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절 혼낸다는 걸 알면서도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났었다고요. 그냥 늘 하시던 말씀대로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저러시겠지 하고 다 참았다고요. 그런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 참고 넘겼다고요. 참기는 왜 참니? 누가 참으라고 했어? 그리고 너 진짜 소름이 끼치는구나. 속으론 그런 생각하면서 합가는 왜 했어?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모셨던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절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하시는 행동 보니까 정말 후회가 돼요. 네가 후회가 되면 어쩌겠단 말이냐? 어쩌긴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아니, 인연 끊겠습니다. 앞으로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주신다던 재산?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나 그 재산 형한테 다 뺏기지 않게 지켜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이로써 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주신 땅은 이제껏 저나 집사람이 어머니 모셨던 값으로 치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시는 동안 평안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연락 주지 마세요. 연락 주셔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그래도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짐은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통해 옮겨 컨테이너에 맡겨두었고 집은 팔기로 했답니다. 시댁에서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흰 친정에서 잘 지냈어요. 남편도 시댁보다 더 편해 보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너 저런 남편 없다. 잘하고 살아. 친정엄마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세요. 얼마나 아끼는지 다들 아시겠죠? 저흰 한 달가량 친정에서 지내다 나와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셨던 땅을 처분하니 대출 없이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퇴직금과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저흰 가게를 차렸고요. 한동안은 그렇게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도 연락조차 없는 걸 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는데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더라고요. 잘하려나 생각하는 찰나 무섭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봐봐.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계속 전화 와. 이때껏 연락도 없더니 왜? 오늘 제사잖아. 그럼 그렇지. 다 무시해. 어? 나도 형한테 전화 온다. 그냥 꺼버리자. 당신도 꺼버려. 남편의 뜻에 따라 전원을 꺼버리고 다음날 전화를 켠 저는 엄청난 문자에 놀랐어요. 부재중을 알리는 문자가 50통이 넘었고 나머지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진짜 절연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절연할 때 하더라도 당장 와서 제사 준비는 해라. 적당히 하고 당장 오라는 등 온갖 협박을 하던 연락의 끝은 더 황당하더군요. 너희 때문에 첫째네 이혼하게 생겼다. 형 집안 풍비박산 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게다. 어머님에게 온 연락이었어요. 꼼짝없이 집안일을 다 떠맡게 생긴 그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선포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끝인 줄 알았던 연락은 계속해서 왔어요. 어떡해 여보,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래? 전 어머님께 온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너희 때문에 첫째 내가 이제 내 연락은 받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그날 와서 제사만 지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아주버님도 어머님 연락 딱 끊었나 봐. 어쩌지? 어쩌긴 어째. 그러게 진작 좀 잘하시지. 조금만 잘 대해주셨어도 우리가 이랬겠어? 다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돈도 많은데 알아서 잘 사실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남편은 냉정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대로 그 연락도 무시했지만 어머님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던 저는 결국 전화를 받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아가, 어떻게 첫째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다니. 아주버님 연락도 없으세요? 연락은커녕 내 전화도 안 받은 지 오래됐어.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래? 기다려 보세요. 연락 오시겠죠.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 이러지. 넌 지금 사람 약 올리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역정을 내는 어머님을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저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언성을 높이는 어머님의 소리에 제 전화를 가지고 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여전하시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어머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 받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어, 알겠어. 그 뒤론 연락이 와도 알 수가 없으니 잊고 살았어요. 사실 식당도 조금씩 바빠져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정숙이네 둘째 며느리 아니야? 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집에 오셨던 어머님의 친구 한 분이 우연히 오셨더라고요. 저흰 그분에게서 잊고 지냈던 시댁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난 잘 지내는데 정숙이는 오늘 내일 하잖아. 아, 집 나가서 모르겠구나. 글쎄 연락 뚝 끊겼던 장남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는 여행도 모시고 가고 용돈도 턱턱 주고 하길래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이 힘들어져서 나머지 재산 뜯어내려고 왔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정숙이는 우리 장남이 그럴 일 없다며 남은 건물 한 채 정리해서 투자해줬는데 글쎄 한 일주일 잘한다 싶더니 그 뒤론 또 연락 두절됐잖아. 그러게 말 안 듣더니 그나마 집은 남겨뒀으니 망정이지 다 늙어서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장남이라고 그렇게 끼고 돌더니 요샌 나랑도 연락도 잘 안 돼. 창피하겠지. 동네방네 소문 쫙 났으니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네, 그렇긴 하겠네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결국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더군요. 남편은 그날 저를 피해 찾은 골목 어귀에서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본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심정이 어떨지 전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그날 밤 남편에게 마시는 안주를 만들어주며 술상을 봐줬어요. 남편은 술 한 잔에 털어내려는 듯 시원하게 소주 한 병을 비우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열심히 음식을 연구하며 식당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챘는지 식당에 손님이 넘쳐났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 당시 체인점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 나다.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번호까지 바꿔 연락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죽기 전에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으신다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 네 생각이 나지 뭐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해서. 둘째랑 행복하게 잘 살아. 이만 끊으마. 그렇게 끊긴 전화를 붙잡고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은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절대 죽을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전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 예감은 적중했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입원하셨는데 환자분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 오시라고요. 저와 남편은 대기 손님까지 있던 가게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앞에 도착한 저희는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실 안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응? 나 괜찮아. 그냥 입원만 한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도 오질 않으니 어쩌겠어? 이런 쇼라도 해야지. 첫째 놈, 말도 마라.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꿔서 연락도 안 돼. 내가 미쳤지.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한평생 모은 재산 다 쏟아부었으니. 그나마 둘째가 심성이라도 고우니 그걸 잘 이용해 봐야지. 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 올 때 됐으니 끊어. 그래요. 저흰 또 속은 것이었습니다. 전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치가 떨리는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칠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왔니? 소름 돋는 어머님의 연기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밖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제 치 떨립니다. 할 말을 마친 남편은 주저앉은 저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남편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안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게로 돌아온 저희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했던 하루가 지나고 저흰 약속이라도 한 듯 어머님의 어짜도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머릿속에서 시댁의 존재가 사라질 때쯤 어떻게 알았는지 식당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꼴을 하고요. 보아하니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시작한 사업이 망한 눈치였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무슨 일이라니? 형이 동생 보고 싶어서 왔지. 네, 형이 서방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고요. 동서, 잘 지냈어? 친한 척 말을 걸어오는 형님을 보니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저는 아예 몸을 돌려 앉아 있었어요. 형이 언제부터 내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형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한테나 가보지 그래. 야, 말도 마라.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집에 찾아갔더니 경찰 불러서 쫓아내시더라. 나 원참 황당해서. 내가 그까지 돈 좀 날려먹었다고 어떻게 장순을 경찰에 신고하냐? 그래서 지금 내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찾아온 거야?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동생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서 그래.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돈? 조금만 기다려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잠시 기다려보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아주버님과 동서에게 냅다 뿌려버렸어요. 으! 이게 뭐야? 서방님, 이게 뭐한 짓이에요? 둘 다 내 말 잘 들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소금으로 맞은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얼른 썩 꺼져. 남편의 고함에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며 사라졌어요. 언제쯤 끝이 나려나 했던 시댁과의 인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흰 시댁에서 나오며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했던 식당은 이제 50평 정도 되고요. 체인점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어요. 쉬는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다니고요. 언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사실 절연이란 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 결정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고. 혹시 후회한 적은 없었어? 제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회? 후회는 무슨? 지금이 100배, 1000배 행복해. 나한테 이제 가족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당신뿐이야. 가끔 부모님과 연 끊고 산다는 사람들을 보며 왜 그러고 살지? 하고 혀를 찬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남편이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흰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소 유튜브라곤 관심도 없던 저인데 어느 날 친구가 여기에 저랑 비슷한 사연이 많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찾은 저는 날밤 새워 사연들을 들었답니다. 사연 하나하나에 많은 공감과 답답함, 그리고 통쾌함을 느끼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들었네요. 그러다 문득 내가 겪은 얘기도 사연으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니 부족하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너 이번에 잘하고 와야 한다. 의사야, 의사. 집은 좀 볼 거 없어도 직업이 좋잖니. 네 아빠 알지? 의사, 검사, 판사, 사자 사위 기다리는 거. 웬만큼 괜찮다 싶으면 그냥 결혼해. 네 나이도 곧 30 중반이야. 너 나이 더 먹으면 초혼자리는 힘들어 얘? 엄마의 지겨운 잔소리를 들으며 나간 맞선 자리. 기대라곤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던 저입니다. 사실 무슨 기대감이 있겠어요? 조건 맞춰 하는 맞선, 그렇고 그런 대화나 하다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너무 없었던 탓일까요? 생각보다 괜찮은 남편의 모습에 호감이 확 생기더군요. 좋은 예감 속에 시작된 맞선은 즐거웠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요. 남편도 그렇게 느꼈는지 식사가 끝나고 가볍게 술 한잔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전 좋다고 했고 남편은 저를 고급 와인바로 안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와인도 맛있었어요. 저기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 사실 맞선 자리가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희선 씨 같이 대화도 잘 통하고 조건도 맞는 여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모가 제 스타일이세요. 들어오시는데 정말 예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두르는 감이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희선 씨 놓치고 싶지 않네요. 희선 씨도 괜찮으시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첫 만남에 결혼을 권하는 이 남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좋았어요. 거듭된 맞선에 지칠 대로 지쳐있기도 했고 어차피 조건 맞춰서 해야 하는 결혼, 남편처럼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것이지 당장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니 손해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의 승낙에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보기 시작했고 그와의 짧은 연애는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섬세하고 다정한 남편은 저에게도 잘했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결혼을 마음먹었고 만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당연했죠. 원하는 자리, 원하는 평수의 상가를 매입해 병원 개원 준비도 시작했고 40평대 아파트, 외제차까지 그 모든 것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으니까요. 사전에 약속된 사항이라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공동 명의로 진행할 때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이혼은 생각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명의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 싫었으니까요. 그런 제 호의가 만만해 보였던 걸까요? 연애 시절 시어머니는 다정하진 않으셨어도 사람을 귀찮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관심에 가까웠죠. 생전 먼저 연락을 하시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통화를 하게 돼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시고 끊으시곤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선아, 오늘 퇴근 몇 시에 하니? 저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어머님. 한 5시쯤이요. 잘 됐구나. 퇴근하고 집에 좀 들르거라. 온 김에 저녁도 같이 먹고. 아, 네, 어머님.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첫 출근을 한 날, 저는 어머님의 호출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호출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혼자 계신 시어머님이 많이 적적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와서 이것 좀 거들어라.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대한 대야에 담긴 이불빨래였어요. 대야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못해서 욕조만 하더군요. 순간 친정에서도 해보지 않은 이불빨래를 왜 내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단 왔으니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님 혼자 낑낑대며 이불을 밟고 계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불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까지 먹고 가시길 원하는 눈치였지만 힘들어서 밥은커녕 그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땀범벅이 된 몸을 빨리 씻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어요.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죽어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선 다가왔어요. 여보,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래? 그러게, 이제 어린이집은 그만두라니까. 저는 당시에 10년차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선생님이 꿈이었던 터라 대학도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처음 취업을 한 어린이집에서 쭉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전 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강했고 이제 편히 쉬길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은 몸에 익어서 힘들 것도 없어. 가끔 정신이 힘든 거지. 그럼? 지금 당신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오늘 어머님 댁에 불려가서 이불 빨래 엄청나게 해서 그래. 한 3시간은 안 쉬고 빨래만 밟았어. 뭐? 남편은 당장이라도 시어머님께 전화라도 할 요량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들었고 전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뭐하게? 어머님께 전화하게? 전화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아, 됐어. 당신이 그러면 내가 뭐가 돼? 괜히 힘들게 일하고 욕까지 듣게 만들지 말고 다리나 좀 만져주라, 응? 어휴, 어디? 여기? 거기. 저도 고단했지만 마찬가지로 고단했을 남편이 밤늦게까지 제 다리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보니 역시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님은 적게는 일주일에 1번,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을 저를 불러 잠일을 시키더군요. 오로지 제 편인 남편이 있었지만 병원이 바빠지면서 코피까지 쏟으며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괜히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도우미를 불러들였어요.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스스로 하셔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저도 더는 식모짓을 하기 싫으니 어쩌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3번 일단 한 달 방문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끝내버렸어요. 이선아, 고맙다. 내가 며느리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집에 먼지 한 톨 없이 반짝반짝 아주 모델하우스가 다름없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아범 시간 빌 때 한번 찾아뵐게요. 시어머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에 그간 쌓였던 피로를 풀며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여보, 300만 원 결제, 이거 뭐야? 아, 그거? 어머님 댁에 도우미 보내드렸어. 한 달치 선불로 결제했거든. 뭐? 당신이 급한 일 있으면 쓰라고 준 카드로 결제했어.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고 불러서 이 일 저 일 시키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전 못해요. 어머님이 다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당신 카드로 결제했어. 엄연히 당신 집에 쓴 돈인데 아까워? 아니야. 네, 저는 도우미분 급여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어요. 친정의 돈이 많을 뿐이지 제 월급은 많지 않았고 시댁 일인데 굳이 제 쥐꼬리 같은 월급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코피 쏟아가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하는 남편을 보며 이건 좀 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님의 행동으로 봤을 때 이대로 뒀다간 저를 종부리듯 부려먹을 것이 자명했기에 저는
더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전화하셨더라고요. 예, 넌 생각이 있니 없니? 하나밖에 없는 내 의사 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버는 돈으로 사람을 보내? 넌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니? 남편 돈으로 사치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 네, 어머님. 저희 친정에선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저희 친정에선 작은 일에 괜히 힘들이지 말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가르침대로 아범 돈으로 도우미 불러드렸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나밖에 없는 의사아들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자기랑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야 좋은 차, 좋은 집, 병원 원장까지 됐으니 그 정도면 성공했고, 나머진 어머님하고 저뿐인데 어머님은 집안일이 힘드시고 저는 그런 어머님을 돕느라 힘이 드니 어쩌겠어요? 어머님께 일어난 일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마침 의사들은 돈을 잘 버니 돈으로 쉽게 해결하는 수밖에요. 그리고 어머님도 좋아하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설마 제 돈은 안 아까우시고 아들 돈은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그럴 리가 있니?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300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네가 와서 슬쩍슬쩍 도와주면 되는 것을. 어머님, 슬쩍슬쩍 아니고요. 저 진짜 힘들었어요. 어머님도 힘드셔서 저 부르셨으면서. 이왕 결제한 거니까 그냥 이번 달은 즐기시고요. 정 부담되시면 다음 달부턴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걸로 할게요. 아니다. 다음 달부턴 부르지 말어. 지금 오는 것도 당장 그만 오게 해라. 환불해. 그래요? 그럼 환불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어머님, 저 예전처럼 자주 가서 못 도와드려요. 저도 이제 일이 바빠져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도우미분 도움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금액도 크지 않아요, 어머님. 됐다. 너도 부를 일 없을 테니 빨리 환불이나 해. 이렇게 첫 번째 시어머님과의 전쟁은 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날의 연속이었죠.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고 저에게 대접받은 남편은 더욱 힘내서 병원을 꾸려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쉬는 날이면 저와 산책도 하고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하곤 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죠.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어머님께 안부 전화도 드렸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좋진 않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직 많이 섭섭하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달력을 보다 화들짝 놀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왜 그래? 내일 아버지 제사야. 어쩌지? 어쩌긴 어째. 마침 나도 내일 연차니까 가서 준비하면 되지. 나 내일 VIP 상담 있어. 아마 바로 시술 진행하지 싶은데. 그게 말이 좋아야 시술이지. 수술 시간만큼 걸려서 늦지 싶어. 어쩔 수 없지 뭐. 나라도 가서 해야지. 힘들 텐데. 내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갈게. 그래, 알겠어. 시집 오고 처음으로 지내는 아버님 제사이기에 저에게도 의미가 컸어요. 거기에다 어머님 기분도 좀 풀어드릴 겸 혼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며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어머님은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머리엔 젖은 수건도 한 장 올리시고요. 말할 기운도 없으셨는지 기침 소리를 내면서 말했죠. 몸살이 왔는지 안 아픈 곳이 없구나. 열도 나는 것 같고. 어머, 어떡해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럼 약도 얼마나 독한지 정신이 몽롱한 게 어지러워서 누워 있었어. 약 기운이 퍼져서 그러는가 봐요. 한숨 주무세요. 음식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가 할 수 있겠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제 남편과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니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본인이 아프다니 어쩌겠어요? 저는 얼른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제사 음식이지만 친정에서 어깨너머로 본 것이 도움이 되더군요. 대충 순서는 알고 있으니 크게 우왕좌왕할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섰다 앉았다 해서 그런가 배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배가 아니라 꼭 생리통같이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느낌이요. 콕콕 쑤시던 배는 어느새 쿡쿡의 강도가 되었고 전 어떻게 음식을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코를 골며 주무시다가 제가 음식을 다 만들고 뒷정리까지 마치니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만든 음식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뭐 처음 치곤 잘했네. 우리 아들도 곧 온다고 하니 우리가 상을 차려놓자꾸나. 우리 아들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전 어머님을 도와 제사상을 차렸어요. 차리는 와중에 집에 들어선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여보, 어디 아파? 어? 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어. 이러다 진짜 쓰러지겠다. 얼른 가서 좀 누워. 어머니는 이 사람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니 너? 사실 아까부터 배가 좀 아파서요. 나머지 좀 부탁해. 나 당신 방 가서 좀 누워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서 쉬어. 저는 시어머님의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전 총각대 남편이 쓰던 방으로 가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곧 괜찮아지겠지 했던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앓는 소리가 입 밖으로 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느새 제사를 끝낸 남편이 제 곁으로 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다 끝났지? 얼른 병원 가자. 나 진짜 죽을 것만 같아. 더는 못 참겠다며 몸을 일으키는 순간 아래쪽에서 울컥하는 느낌과 함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어요. 아, 여보, 왜 그래? 여보, 이거 피 아니야? 제 발밑으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실이었어요. 저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남편과 그 옆에 앉아있는 시모가 보였어요. 저는 몰려오는 졸음에 다시 눈을 감았어요. 등신, 상등신, 어떻게 자기 몸에 애가 들어선 줄도 모르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졸음이 몰려왔을 뿐이지 잠이 든 건 아니었기에 전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죠.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과 유산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따지고 싶었지만 더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어디 내가 틀린 말 했니? 여자가 어떻게 자기 뱃속에 아기가 생긴 줄도 몰라? 아니, 몰랐다고 쳐.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배가 그렇게 이상하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갔어야지. 미련스럽게 그걸 다 참고 결국 이사다를 내? 존귀한 집의 유산이 웬 말이냐? 혹시라도 아들이었으면 원통해서 어째? 저 등신 같은 게 곰처럼 미련해서는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남편도 충격이 큰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도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시어머님 입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흐릿해지더니 약기운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저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기를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데 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언제 일어났어? 괜찮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고. 나 어제 어머님 하시는 말 다 들었어. 제 말에 크게 당황한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다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내가 다 미안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놀라고 힘들 텐데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어머님도 많이 속상하셔서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손주 기다리신 눈치였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다 잊어. 힘들겠지만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잊어. 난 앞으로 어머님 뵐 자신 없어. 그래, 당신만 풀릴 때까지 안 봐도 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니까 마음 풀어, 응? 당신한텐 미안해. 당신도 아기 기다렸을 거 아냐. 아니야,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신경 써. 알겠어. 전 남편의 다정한 위로 덕분에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늘 바쁜 남편이었지만 틈틈이 전화와 문자로 저를 신경 써주곤 했어요. 가끔 쉬는 날이면 친정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날도 있었고요.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 친정도 잘 챙겨왔더라고요.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화가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님께 연락 한 통 안 했지만 시모도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으신 걸 보니 많이 미안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2번 다시 보지 않겠다던 제 다짐을 굽히고 다가오는 제사에 시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 또 제사 있지? 그땐 나도 갈게. 정말? 그래, 당신이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나도 노력해야지. 정말이지? 고마워. 여보,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그땐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당신도 화 풀어. 알겠어. 우리 진짜 잘 살자. 물론이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진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삿날이 되었고 전 시댁으로 향했어요. 배를 누르려는데 대문이 열려있길래 전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낮 동안엔 현관문은 잠그지 않고 계시는 걸 알던 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왔니? 웃으며 TV를 보던 시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갑자기 마스크를 끼셨어요. 그리곤 어색하기 짝이 없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몸이야. 왜 그러세요? 또 아프세요? 비아냥거리는 제 물음에도 어머님은 꿋꿋하게 연기를 이어나가셨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저번에 그런 일도 있고 이번에는 나도 좀 거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눈에 뻔히 보이는 연기에 저는 그저 웃음만 났어요. 아, 그러세요? 어쩔 수 없죠. 쉬세요. 그래도 될까? 그럼 부탁 좀 하마. 저는 이제서야 명확해졌어요. 시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 휴대전화를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난데 오늘 여사님 계시지? 늘 계시지. 여사님은 왜?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그리로 여사님 좀 보내줘. 급하게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나 혼자는 무리야.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소나 보내. 그런 사실 알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여사님이 간다고 난리치실 게다. 고마워. 문자 바로 보낼게. 그렇게 불이 나게 오신 여사님은 저의 부탁에 따라 재료를 다듬어 주셨어요. 부치고 삶고 굽고 끓이는 것은 제가 하고요. 여사님께선 다 해주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제사 음식인데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님은 미워도 남편은 사랑했으니까요. 마지막 탕국에 불을 껐을 때 시어머님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방에서 나오시더군요. 다 했니? 어머, 누구세요? 전 시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여사님을 먼저 돌려보냈어요. 여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밖에 택시 기다리니까 빨리 가보세요. 여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해요.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불같이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너 설마 제사 음식을 딴 사람 손에 맡겼니? 네, 도저히 저 혼자서는 못해서요.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 음식을 남의 손에 맡겨?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이었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참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너무 편찮으셔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실 힘도 없으시고 저도 유산하고 망가진 몸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사를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사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재료 손질만 부탁드렸어요. 그것도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밉다고 하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막말로 아까 그 아줌마가 재료만 손질해줬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니? 그리고 유산한 게 자랑이니? 그리고 유산을 왜 하니 도대체? 유산을 왜 하냐니. 어머님, 진짜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난 정말 모르겠구나. 네가 무리했다면 뭐 얼마나 했다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때는 그보다 더한 일하고도 애만 잘 나왔다. 너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아니지. 몸보다는 머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애가 떨어지는데도 모르고 등신같이 그러고 있지. 보아하니 가정교육도 엉망에다가 직업도 별로야.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서 고분고분한 맛이라도 있길 하나. 너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아들같이 잘난 의사한테 시집왔니? 애초에 너같이 멍청한 애랑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었는데. 누굴 탓하겠니? 내가 맘이 너무 약해서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참고 산다 살아. 시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어이없어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직 좋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와서 여사님께 민폐까지 끼쳐가며 음식을 해댔는지 참 시어머님 말처럼 제가 등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는 등신같이 굴지 않기 위해 제가 만든 음식을 큰 통에 다 담았어요. 너 뭐하니?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참 등신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살려고요. 이 음식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음식 제사상에 올릴 수 없잖아요. 이건 제가 다 가져갈 테니까 음식 준비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그리고 이 등신 같은 미련한 며느리는 이만 가볼게요. 전 어머님이 절 이렇게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줄 모르고 어렵게 마음 돌려왔는데 이제 그딴 짓 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는 일 없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가볼게요. 전 그 길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뒷좌석에 음식을 싣고 시동을 걸려는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여보, 어쩌지?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응? 당신 할아버지 제사인데 당신이 못 오면 어째? 나 오늘 중요한 VIP 수술 있는데 깜빡했지 뭐야? 어쩌지? 나도 지금 어머님이랑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란 말이야. 나도 모르겠으니까 어머님께 전화해. 전화를 끊은 저는 친정으로 가려다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못 온다고 하니 간소하게라도 제사를 지내려고요. 제사 그게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참 한심한데 그땐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제사를 지내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당연히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없더라고요.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남편에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나 수술 이제 끝나서 병원에서 잠시 눈 붙이고 바로 진료 시작하려고. 미안해. 문자 온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밤새워 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안쓰럽더군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왜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개인 병원이고 VIP 손님이더라도 성형외과에서 그 시간까지 수술할 리가 없는데. 하여튼 전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몸에 좋다는 걸 구해다 열심히도 챙겨 먹였어요. 유산 이후 쉬던 터라 시간이 많기도 했고 시어머니와 그렇게 끝내버린 것이 남편에게 내심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여보, 왜 이렇게 외박이 잦아? 아, 우리 병원 이제 야간 근무도 해. 이게 보니까 야간에 시술을 원하는 환자가 많더라고. 미리 말한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미안해. 아, 그렇구나. 우리 여보가 고생이 많네. 어머님 일은 됐어. 당신은 이제 어머니한테 신경 쓰지 마. 두 사람 만났다면 싸우니까 나도 곤란하고 힘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자. 그냥 당신은 당신 몸 잘 추스르고 친정에 신경 더 써드려. 알겠어. 오늘도 늦어? 아마 못 들어올 거야. 페이닥터라도 구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까진 무리라서 한동안은 내가 다 해야 할 것 같아. 고생해. 외박이 잦아지니 저도 의심이 되긴 했지만 병원 때문이라 하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가끔 집에서 쉬는 날에도 잠만 자더라고요. 대화는 사라지고 남편의 다정한 모습은 점점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졌을 뿐 아니라 변해갔어요. 당신 살쪘어? 나? 그런가? 아닐 텐데. 왜? 나 돼지 같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관리 좀 해야겠다. 살도 좀 찐 것 같고 피부도 처지는 것 같네. 그래? 마사지라도 받아야겠다. 당신 카드 좀 쓸게. 당신 돈 없어? 병원에 기계 새로 들여서 나도 힘들어. 아, 나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아, 알겠어. 내 돈으로 알아서 할게. 일을 쉬고 있으니 수입은 없는데 생활비부터 시댁 용돈까지 다 제 통장에서 나가니까 순식간에 통장 잔액이 비더라고요. 결혼 초반엔 신랑도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니 제가 모든 걸 맡아서 해결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 섭섭하긴 했지만 남편도 오죽 힘들면 저럴까. 그렇게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새 박서방 무슨 일 있니? 왜? 무슨 일이라니? 요즘 통 연락도 없고 해서 내가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혹시나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요즘 야간 진료도 혼자 도맡아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가 봐. 나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랬구나. 어쩐지. 2주에 한 번은 꼭 네 아빠랑 박서방이랑 낚시 다녔는데 요즘은 연락도 없더라고. 네 아빠 내심 섭섭한 눈치였는데 내가 말해줘야겠네. 사위 요즘 엄청 바빠서 그렇다고. 하여튼 네가 병원으로 옷도 좀 챙겨가고 해. 박서방 힘들겠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가보려고 했어. 이틀째 못 들어오고 있어서 옷이라도 주고 오려고. 그래, 너도 몸 잘 챙기고. 사실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좀 이상하구나 하고요. 엄마와의 통화가 끝나고 전 미리 챙겨두었던 남편의 옷가지들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병원 불은 꺼져 있고 마침 퇴근하는 간호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알아본 간호사 한 명이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원장님 아까 퇴근하셨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아,
지나가는 길에 그냥 잠시 들러봤어요. 근데 혹시 요즘 야간 진료해요? 야간 진료요? 아니요. 저희 야간 진료한대요? 아니, 아는 사람이 새벽까지 하는 야간 진료 병원이 있다길래 혹시나 해서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하여튼 저흰 야간 진료 없어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네, 고생했어요. 태어난 제 목소리와는 달리 분노에 가득 찬 제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이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갖 더러운 상상들이 뒤섞이며 집까지 어떻게 온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업무적인 문자들 사이 유난히 눈에 띄는 문자가 있었어요. 하 사장님. 그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어젯밤 너무 좋았다 등등.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눌 법한 내용이었어요. 내용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문자를 주고받은 날짜였어요. 처음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건 아버님의 제삿날, 즉 제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혼자 제사상을 차리다 불쌍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낸 날이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사적인 문자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처음은 정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인사치레였어요. 하지만 점점 애정이 묻어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랑한다는 말이 오가더라고요. 그 기점이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침대에서 그딴 더러운 짓이나 하는 줄도 모르고 전 땀 뻘뻘 흘려가며 제사상이나 차렸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전 하사장의 번호를 적어두고 주고받은 문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위해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뭐야. 신경질적으로 잠에서 깬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핸드폰을 보고 어떤 상황인 줄 눈치를 챈 듯 했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당당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휴대폰까지 뒤졌어. 그래, 맞아. 나 다른 사람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혼?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미안해. 그러니까 이혼하자.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이제 됐지? 일단 나 오늘은 나가서 잘게. 흥분 좀 가라앉히면 연락해. 한 대 맞아줬으니 만족하냐는 표정의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이 나간 문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도 질렀다가 숨죽여 흐느끼다가 문득 그러고 있는 제가 한심해 웃었다가 그렇게 미쳐가다 보니 해가 떠오르더라고요. 붉게 빛을 내며 뜨는 해를 보니 제가 처한 상황이 실감이 나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요. 일단 전 시어머님께 해주던 금전적인 지원을 다 끊었어요. 마침 한 달치 용돈을 드리던 날이었는데 자동이체를 취소했어요. 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들어오지 않으니 시모한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계속 울리던 전화가 잠잠하다 싶더니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당당하게 문까지 열고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님이고 뭐가 저리 당당한지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너 지금 웃니? 울 순 없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너 왜 전화 안 받니? 그리고 돈은 왜 안 붙이니? 오늘 돈 붙이는 날인 거 잊었니?
시댁에 할 도리를 못하면 돈이라도 제때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님,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그게 왜 네 돈이야? 엄연히 내 아들 돈이지. 아니요. 이때껏 어머님 드린 용돈, 그거 제 돈으로 드린 거였어요. 어찌 되었든 그 돈이 그 돈 아니니. 됐고, 얼른 돈이나 붙이거라. 제가 왜요? 저 돈 없어요. 저의 태도에 시어머님은 노발대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얼른 집으로 오라고 했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더욱 언성을 높이며 호통을 쳐댔지만 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는지 남편이 빨리도 왔더라고요. 당신 어머님 좀 데리고 가줄래?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당신 집안 ATM 기기야? 왜 나한테 와서 돈을 달래? 어머니, 가세요. 저년 저거 말하는 꼴 좀 봐라. 아들 너 진짜 저딴 년이랑 살아야겠니? 참나. 당신도 들었지? 내가 이딴 취급까지 받았는데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이혼?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니? 나가서 말씀드릴 테니 얼른 나오세요.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얼른 모시고 가. 이 이상 선 넘으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의 협박과도 같은 으름장에 남편은 시어머님을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적어두었던 내연녀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전화를 받은 그 여자는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 엄청난 재력가더라고요. 남편이 당당한 것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이미 이혼을 마친 돌싱남으로 알고 있었어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남편의 거짓말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알던 남편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묘수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저의 호출에 남편이 집으로 왔어요. 당신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설마 그 여자랑 통화했어? 그럼 내가 그 문자도 다 봤는데 전화번호도 안 적어뒀을 거라 생각했어? 미쳤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설마 다 말한 건 아니지? 미치긴 당신이 미쳤네.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 어디서 큰 소리야? 무릎 꿇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원하는 게 뭐야? 집, 차, 병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해줬던 모든 거 다 내 명의로 바꿔. 병원은 그냥 당신이 나한테 비싸게 사. 어차피 의사질은 계속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위자료도 내놔. 이때까지 내가 당신 집에 지원했던 생활비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 여자도 돈 많은 것 같은데? 괜한 작은 거에 미련 가지다 큰 거 놓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여자한테로 가. 따져보면 손해보는 짓은 아닐 텐데. 진짜 그렇게 해주면 이혼해 줄 거야? 그래, 그까짓 이혼해 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래, 알겠어.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변호사 친구와 만나 상담을 했었어요. 변호사 친구의 말이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는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집, 차, 병원 등 공동 명의인 것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전 단 1원도 주고 싶지 않았고 뾰족한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다니.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저런 남자와 빨리 이혼하게 된 것도 재산도 다 찾아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척척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예 기간 한 달 동안 전 저보다 더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녀오고 바쁘게 지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하고 비로소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이렇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저의 마지막 복수를 향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제 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한껏 꾸민 모습을 뽐내며 친구 커플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친구와 친구의 예비 신랑을 보았어요. 당신 어떻게... 자기야, 희선이랑 아는 사이야? 그래요. 친구의 예비 신랑은 저와 오늘 이혼한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백지장이 된 전 남편과 그런 전 남편을 보며 웃고 있는 친구와 나. 그 짜릿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내연녀와의 통화를 위해 전화를 건 저는 전화번호의 주인이 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친구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돌싱인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사실을 안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고 저희 두 사람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아니,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아서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연기를 선보이며 애써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소리내서 웃었고 친구는 와인잔에 술을 가득 담아 전 남편의 머리 위에 주르륵 부어버렸어요. 자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알고는 있니? 확 신고하려다가 그러기엔 내 시간이 아까워서 이 정도라고 끝내는 거니까 다시는 희선이나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마. 알겠어? 친구의 말에 전 남편은 상황 판단이 다 된 듯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제 친구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죠. 뭐 하고 있어? 얼른 안 꺼져? 지금이라도 신고해 줄까? 친구의 협박에 전 남편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꼴이 얼마나 통쾌하던지 얼마나 크게 웃었나 몰라요. 그렇게 저와 제 친구는 인생을 다 말아먹을 뻔했던 똥차를 보내고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병원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지나치는데 간판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망했더라고요. 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빚에 허덕이다 결국 빚쟁이 신세가 됐다나 뭐라나. 조건 따져 머리 쓰더니 딱 어울리는 엔딩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부모님 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 시모와 전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손님도 있고 해서 그냥 무시했는데 도무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가지가지 한다고 쉴 새 없이 배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부모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희선이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돈. 사람 인연이 그리 쉽게 끊어진답니까? 부디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 주세요. 저도 제 아들도 반성 많이 너? 손이 발이 되게 빌던 전 시모는 친정에 와 있던 저를 보곤 말을 멈추더라고요. 이윽고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고선 눈이 뒤집혀서 순식간에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았어요. 그리곤 인정사정 없이 흔들었어요. 야 이년아, 그럼 그렇지. 바람은 네가 펴놓고 누구한테 덮어씌워? 막장의 끝을 보여주는 시어머님을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집에 와 있는 손님, 변호사 친구였어요. 친구는 시어머님을 제지하고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바로 고소까지 진행했어요. 생각 같아서 합의고 뭐고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는 전 남편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해줬네요. 그렇게 정말 지긋지긋했던 전 남편과 시댁과의 인연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내년에 사랑스러운 아기 엄마가 될 예정이에요. 이혼부터 옆에서 도와주었던 변호사 친구와 가깝게 지내다 시어머님의 사건 덕분에 그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고, 그러던 와중 아기가 찾아와 급하게 결혼했네요. 물론 아기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제가 오래 일했던 어린이집을 인수해 잘 운영해 나가며 지내고 있어요. 개념 상실이었던 전 시댁과는 달리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요. 오늘도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셔서 마무리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에 답답하기도 하셨겠지만 이만하면 꽤 통쾌한 복수 아닐까요? 여러분께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